의미가 뭔지, 그다음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펼쳐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 결과 따져보고 의미가 뭐냐, 이겼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겼지? 이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특히 자주평화운동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얘기입니다. 먼저 그 총선 결과는 다 아시죠? 그죠? 법야권 압승, 국민의힘 참패야. 진보 민주개혁 189석, 친미수구 세력 111석. 근데 뉴스에는 진보 민주개혁 192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이준석이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기자들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189석이라고 얘기야? 맞다 이런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압승한 거예요. 수도권에서 완전히 쓸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좀 선전했다. 그 다음에 거기 영남권이 이제 역풍 맞았다. 이런 게 이제 총선의 결과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제 모든 보도와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 같이 토론하고 할 때 이제 같이 하는 얘기하는 이 얘기를 이제 다 하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민심은 바다다. 정치는 배인데 민심의 이 노도와 같은 파도 속에서 이제 윤석열이 떠내려가는 이게 이제 우리 총선의 결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주제가 노동자 자주평화운동의 과제인 만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의미는 뭐냐? 미제국주의의 친미 경찰 독재의 공과 전략이 실패했다. 즉 윤석열 정권을 전쟁 가능한 동맹 체제, 친미 전쟁 가능 동맹으로 이제 미국이 윤석열 앞에서 세우려고 했는데 여기에 치명타가 먹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윤석열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미국의 전쟁 가능 친미 동맹 체제를 완전히 구축하려고 밀어붙이면 제2의 탄핵 항쟁이 벌어지겠죠? 안 가자니? 그럼 전쟁 가능 동맹을 구축을 못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심각한 차질이 생기겠죠? 미국과 윤석열이 진퇴양난에 빠진 그 결과, 이것이 우리가 한 걸음 더 살펴봐야 돼. 이제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제 언론에서 딱 들으면은 그냥 윤석열 심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 더 미국의 전략적 구도의 바탕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제 200석 됐으면은 이제 탄핵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퇴진 투쟁의 조건은 마련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싸워야 돼. 그죠?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이제 앞으로 그 레임덕이 심화돼서 대드럭까지 갈 것이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뒤에서 총선운동이 막 생기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 정권이 이제 국내적인 기반, 당내 기반이 약화돼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밖에 없죠. 미국 형님하고 일본 형님을 이제 추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라인 팔아 넘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너는 그 네이버 원래 팔기로 했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냐 했을 때 총선 끝나고 한덕수도 장관도 전부 사퇴한다고 했어요. 대통령실 전부 사퇴한다고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퇴 안 한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안보실이에요. 안보실. 걔네들은 간첩 같아요. 그죠? 미국과 일본이 심어놓은 간첩 같아. 하는 짓 보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안보실을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과 일본 이 추종 전략으로는 끌고 가겠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보실만 남아있다. 이게 이제 총선의 의미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겼는데 아쉽다. 그날 이제 출구조사 보고 너무나 신났었죠. 근데 아쉬워. 그래서 이제 이 출구조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출구조사에 돈을 얼마 쓰냐? 73억 원을 썼어요. 그럼 보통 한 선거구마다 얼마를 알바생을 푸냐? 2,000명에서 3,000명을 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면 이게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는다 이게. 도대체 왜 안 맞았냐? 따져봤더니 뭐예요? 보수들이 결집했더라. 그러면 이제 알바생들이 와서 누구 찍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윤석열 찍었다면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수셔들이 대답을 안 하고 가버린 거야. 그죠? 아니면 딴 대답하고 가버린 거야.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이제 이래서 이제 안 맞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전투표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사전투표를 무지하게 이제 조직해가지고 하면은 진보나 민주세력이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봐서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예요? 60대가 313, 역대 사전투표에 참가자가 60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70대도 200몇만 명. 그래서 뭐예요? 그 전에 한 30% 정도가 사전투표 했는데, 이제는 40% 가까이 사전투표를 하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선거일날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하고 놀러간다 이런 거 있는데 노인들도 나와서 사전투표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점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전투표만 계산을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하거나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겠는데,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제 하도 이제 뉴스가 나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겼다는 거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5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완강한 반면투쟁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갖고 작년에 이제 동지들 뭐예요? 2주 동안 파업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전국 노동자 대회, 이래갖고 이제 직결투쟁을 했고, 농민들 막 트랙터 불사께서 막 아스팔트에서 막 이렇게 하고, 최근에 대파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 농산물은 죄가 없다. 왜 대파를 문제라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완강한 반면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승리했는데, 여기서 총선 투쟁의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동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총선 투쟁을 탄핵 선거, 200석 선거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개헌 선거로. 왜 심판이라고 하냐, 이런 논란이 살짝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총선의 목표를 200석을 목표로 해서 탄핵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총선 투쟁을 하는 게 맞았는지, 심판을 하자 하고 하는 게 맞았는지, 요거를 잠깐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기긴 이겼는데 대한민국 선거에서 200석을 하려면요, 선거를 할 게 아니라 뭘 했어야 돼요? 항쟁을 했어야 돼요. 항쟁을 하지 않고 표로 심판해서 200석을 넘는다? 시민이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200석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200석을 넘긴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뭐예요? 200석을 넘길 수 있다. 이 까딱하면서 이제 선거주에 빠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200석을 넘겼으려면 2월, 3월, 4월 달에도 항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민심은 어떻게 돌아가 있었냐? 왜 민심이 뭐예요? 촛불이 안 나왔냐 이거죠. 근데 이 여론조사해갖고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공방전을 할 때도, 그것이 여러 공방전이 있었지만 선거가 딱 끝나고 보니까 우리가 느낀 건 뭐예요? 아, 국민들이 뭐예요? 4월 10일만 기다리고 있었네. 이거 그죠? 10일 날만 보자. 뭐예요? 국민들은 뭐예요? 표로 심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쟁은 좀 사그라들고 표로 심판하는 기조로 넘어갔는데, 그런 표로 심판하는 차원에서 보면 189석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민심이 무섭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이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탄핵 선거로 갔으면 조기에 역풍이 불었을 거예요. 막판에 뭐예요? 조국이 뭐라 했어요? 200석 넘긴다고 그러고 문재인이 영남도 싹 돈 다음에 오히려 역풍이 가세됐잖아요. 근데 초장부터 탄핵 선거, 그럼 보수들이 완전히 결집하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쟁과 선거의 관계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원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울산 동지들은 항상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해왔어요. 선거제는 항상 투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선거를 했어. 이제 이런 이제 전통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항쟁과 선거의 관계, 이제 이런 걸 잘 봐야 되고,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현명하다. 뭐예요? 표로서는 뭐예요? 200석 안 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한 번 더 싸워. 얘기죠? 한 번 더 싸워라.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승리의 요인이다. 그러면 이제 반윤석열 이제 선거연합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 가지고는 이제 민주노총 안에서, 진보 안에서 논쟁은 많았죠. 논쟁은 많았는데, 일단 뭐냐? 제가 총선 전에 민주노총하고 우리 조합원들하고 강의를 할 때 계속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얻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반응이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이 과반을 얻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임기가 3년이 남아있어요. 민주노총이 해체됩니다. 윤석열은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면 시행령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입법권을 줬다? 그럼 과연 금속, 전임자 문제, 회계공시 3년 동안 버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건설노조가요, 시행령 가지고 두들겨 맞아갖고 압수수색 받고 했는데, 뭐요? 대한민국 현재로서의 최강노조인 건설노조가 2만 명이 탈퇴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이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된다는 민주노총의 첫 번째 구호를 관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관철하려면 정확한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반윤석열 연합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총선의 과제였다.
그럼 그거 어떻게 실현할 거냐 했을 때 지역에서 1대1 구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1대1 구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자, 서울에서 당연히 당선된다고는 민주당의 텃밭 지역에서 2명이 떨어졌어요. 안기령이 떨어졌죠? 왜? 진보정당 후보가 완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표차가 1000표 차이 났어요. 근데 진보정당 후보가 2000표 가져갔어요. 떨어졌어요. 이지연이라고 그 미니스커트 있는 경찰청 그 출신 지역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이기는 지역이거든요. 민주당 텃밭이에요. 왜 졌냐? 거기도 뭐예요? 완주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박빙승부처, 즉 1000표, 2000표, 3000표, 4000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20개가 넘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보정당 후보가 전부 나가가지고 그죠? 끝까지 완주를 했다. 그러면은 20석 정도가 뭐예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1대1 구도를 지역에서 만들어서 반윤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애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네가 양보를 많이 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진보정당 후보가 뭐예요? 66명이 사퇴를 했어요. 여기도 남도 다 사퇴했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이제 현장에서 지역에서 선거투쟁을 했는데 사퇴를 했어요. 이건 66명이면 뼈를 깎는 거거든요. 이런 거 덕분에 1대1 구도가 만들어져서 20, 30석을 민주당이 도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뭐예요? 지역에서 1대1 구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북구도 1대1 구도 안 만들었으면 과연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 문제예요. 비례는 지난번에 그 위성정당 문제로 당한 적이 있어갖고 뭐예요? 민주당 안에서 체계 의원 절반 이상이 뭐예요? 병립형으로 가자. 위성정당 때문에 또 우리가 휘말리면 이거 골치 아프다. 전부 병립형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병립형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예요? 5.18 거기 행사 갔다가 뭐예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준영의제로 간다. 왜 그렇게 된 거냐? 진보정당 지도부와 시민사회 지도부, 전국민중연대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멱살을 잡고 어마어마하게 흔든 거예요. 너 이번에 준영의제 지키지 못하면 뒤질 줄 알아?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러지도 못하고 막 어쩌 하다가 결국은 최종 결단으로 진보와 뭐예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준영의제를 유지한 겁니다. 이렇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럼 준영의제는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그런데 뭐예요? 위성정당은 잘못된 거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지 마라. 그러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보죠? 국민의힘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안 만들어. 그럼 뭐예요? 국민의힘은 뭐예요? 3, 40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안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위성정당 논란을 벗어나야 돼. 그럼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진보정당 소수정당한테 당선 가능한 앞자리를 양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뒤로 배치하고 이러한 연합정당을 만드는 거 말고는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실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출구를 이제 찾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조국도 이제 올라타가지고 준영 동지 아니었으면 조국신당 나올 수도 없었어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반윤석열 선거연합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치명타를 가하는 또 하나의 이제 승리의 요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는 데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진보정당 역할은 뭐냐 해가지고 이제 근데 정말 이제 아쉬운 거죠. 물론 민주노총이 2번이나 대의원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제 징계안까지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4.10 선거 이전에 둘 다 할 수 있었어요. 진보정당은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비례연합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1타 2피 해가지고 상당히 선전하고 조국이 가져간 효과를 우리가 절반은 가져올 수 있었다고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대연대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진보정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거 이것이 우리한테는 이제 뼈저린 아픔 같은 거죠. 평가를 하려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의 선택으로 이제 가게 되버린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아직 우리가 진보정당의 독자적인 발전과 또 윤석열을 하기 위한 연합과 이걸 동시에 잘하는 그런 수준은 안 되는구나. 이제 이걸 이제 사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반윤연합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논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에 의해서 의석이 몇 개가 됐냐 안 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평가해야 될 것은 이번 4.10 총선 때 우리 노동자 당원, 진보정당 당원들이 현장과 바닥에서 얼마나 헌신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평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보들이 이럽니다. 자기가 정년이 2년이 남아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때려치고 후보로 가는 거예요. 왜냐? 노동조합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야 돼. 나는 후보로 나갈 거야. 그래서 연금 다 남아있는데 때려치고 당 후보로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부산에서 엄청나게 떴던 노정현 후보, 거기는 6개월 전부터 60명이 상근 선거 투쟁을 했어요. 휴직을 하고 6개월 전부터 휴직을 하고 60명이 갖고 상근 선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원들인 거예요. 적게는 300에서 만에 600까지 걷어가지고 6개월 동안 60명을 먹여 살렸다 이런 거죠. 이렇게 후보와 당원들의 헌신성, 희생성 이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 민주당이 쳐다나 봅니까? 그죠? 쳐다도 안 봐요.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밑에서 뛰었던 우리 후보들과 노동자 당원들의 헌신과 투쟁 이거를 우리가 평가를 잘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이 투쟁했던 그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수막 배틀. 우리가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 언론이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현수막 배틀 때문에 그러니까 뭐 2주일 동안 뭐예요? 150장씩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봐도 뭐 다 보이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효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냐? 오죽하면 쟤들이 법을 바꿨겠어요? 그죠? 아까 그 법 바꿀 때 저도 다행이다 싶었죠. 야, 이제 돈마다 2장만 달아도 되는구나. 아, 그 전에 막 40장씩 달라니까 미치겠더라고. 그죠? 근데 어쨌든 쟤들이 법을 바꿀 정도로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식의 정치 선전의 방법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겁났으면 법을 바꿨냐는 거죠. 거기다가 주민대회 하지, 칼갈이 죽기.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는 작년 5월달부터 돌격대가 나가가지고 하수구에 자기 뭐 상반신이 빠지는데 쓰레기를 끄집어내요. 담배꽁초 끄집어내요. 거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저것들은 뭐하나? 진보정당 애들 같은데? 근데 보니까 뭐예요? 7월 8월이 딱 됐는데 장마철이잖아요. 그럼 장마철이면 요즘은 또 집중호우가 맞으막 넘치고 어디서 사람이 죽고 세상된 얘기들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예요? 자기 동네 딱 봤더니 뭐예요? 작년에 넘쳤는데 이번에 안 넘치는 거예요. 이런 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쨌든 그전에 우리가 진보정당을 하면 주로 띠내고 투쟁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정당도. 근데 뭐예요? 주민 속에 들어가.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뭐예요? 우리가 해결한다. 국민의힘 정부 여당도 해결 안 해줘.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데 해결 안 해줘. 근데 뭐예요? 진보정당과 같이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걸 애민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진보정당이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어쩌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정치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층에서 만들어진 후보와 운동원들의 헌신성,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 새로운 정치운동 이런 것들을 보고 저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 약진이 있었죠. 원래 이제 쟤들의 작전은 뭐였냐?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저기 뭐예요? 이재명 붙잡고 둘이 이제 계속 싸우고 윤석열은 뒤로 빠지고 이랬는데 조국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윤석열 나와, 한동훈 나와 이러고 이제 두들겨 패는 이 구도를 확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래서 이제 차질이 벌어졌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진보정당은 선거가 재밌었죠. 아까처럼 헌신적으로 막 하니까 이제 현수막도 재밌고. 근데 뭐예요? 민주당 일각에서 재밌는 선거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30분 만에 막 펀드, 정치펀드가 200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례정당은 이제 유세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운동원들, 시민들이 이제 뭐 3년도 남아있다, 자기네가 외치고, 이런 이제 역동성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게 있었고. 그러나, 과연 이 조국혁신당이 가장 선두에서 싸우고, 가장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투철한 개혁투쟁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겠냐? 이건 봐야죠. 그렇죠? 두고 봐야죠. 진짜 그렇게 하려는지.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는 건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자주권 문제는 조국도 해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조국은 대권주자예요. 대한민국의 대권주자가 반미를 하면 어떻게 되죠? 어디서 시체로 떠오르죠? 예,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시체로 떠올라요. 해방정국 때 여운형 선생 총 맞아 죽었어요. 김구 선생은 보수인데도 총 맞아 죽었어요. 박정희는 미국이 세운앤데도 말 안 듣는다고 총 맞아 죽었어. 즉 미국한테 노소리 하는 대통령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노무현도 결국 죽었어요. 문재인은 그게 겁났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남북 관계를 풀려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문재인은 쪼은 거죠. 자기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럼 과연 조국이 옛날 산업행도 했다는데 과연 반미할까? 못하겠죠? 이건 누구 몫이냐? 민주노총의 몫이고 진보정당의 몫입니다. 조국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국이 떠드는데 자기네는 정의당을 대체한대, 진보정당을 대체한대. 이 얘기는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조국이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진보정당을 대체? 아니죠. 이제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럼 뭐냐 했을 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쟁적 협력 관계다. 민주당 왼쪽이다.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반윤 투쟁을 잘했다. 그 다음에 반윤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그 다음에 뭐 진보정당에 우리 노동자 당원들과 후보들이 헌신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1등 공신은 누구냐?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죠? 정부 여당이 선거 잘해요. 엔간하면 선거 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거를 못하는 애들 처음 봤죠? 야, 어떻게 저렇게 선거를 개판으로 하지? 어떻게 했냐? 리더십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조직, 운동은 리더십이 중요한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약속대로 하기로 한 거죠. 그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래서 야 한동훈 네가 나 한 번씩 쳐라. 그럼 너 지지율 올라.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한동훈이 뭐예요? 살살 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또 급수만 올라가지고 뭐 김건희를 수사해야 된다. 황상무 발언기 잘라라. 도주대사 이러니까 뭐 윤석열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투탑인데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거죠. 거기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한동훈을 세워놨는데 얘는 뭐예요? 총선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대선 유세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죠? 왜 누워서 그 셀카니 왜 누워서 찍니?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죠. 그다음 막 후보들 막 올라타고 그죠? 후보가 얘기하는데 마이크 뺏고 뭐 이런 희한한 짓을 하니까 쟤는 도대체 뭐야?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선거 전략도 리더십도 잘못했는데 전략도 잘못 짰어. 뭐 2조 심판론, 심판론. 그럼 뭐 야당 심판이면 국민들이 저기 국민의힘 심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원래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선대본이었다면 국정안정론을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잘해보고 싶은데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너무 세갖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좀 해보려는데 좀만 도와주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를 했죠. 근데 선거 전략도 실패. 그 다음에 윤핵관, 용핵관. 윤석열의 중요 총선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국민의힘을 윤석열당, 검사당으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아까 장관 출신 10명을 파견했어. 근데 뭐예요? 5명 떨어지고 5명 붙었어요. 그 다음에 비서관들, 검사 출신들 10명 파견했어. 4명 붙고 6명 떨어졌어요. 근데 영남권에서만 뭐예요? 20명을 파견했는데 반타작밖에 못했다. 뭐예요? 국민의힘 당을 윤석열이 장악하는데 실패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관리. 뭐 이슈마다 김포 편이면 저기 한동훈이 뭐라고 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포가 서울에 있을 것이다. 근데 서울 안 되는데? 이랬더니 내가 언제 올해 모란이라고 그랬냐? 그럼 내년 거니?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주대사 대파. 이 대파는 뭐예요? 완전히 그 물가 폭등에 대한 민심 이거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고. 운동권 청산.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 놓고 뭐예요? 변절한 운동권인 함경이를 내보낸다든가 뭐 이런. 그 다음에 정보머리는 뭐예요? 정보 프랜카드를 걸려고 했다가 뭐예요? 수도권에서 그랬죠. 야 우리 다 떨어뜨릴 일이냐? 그 정보도 안 되는 거죠. 프랜카드 못 걸었어요. 거기다 이제 세종시를 만약에 이제 그 충청도로 이전을 하면 충청도 표가 넘어올 거야. 근데 대전 7석 뭐예요?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죠. 그 다음에 충남북 반타자. 이제 충청도는 뭐예요? 스윙버터가 아닙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종시 옮긴다는데 안 돼. 거기다가 뭐예요? 영등포, 김민석이는 뭐예요?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국회는 만약에 세종시로 옮기면 여의도 사람들은 뭐예요? 어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김민석이 당선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짓만 이렇게 골라서 했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국민의힘이 안 되니까 뭐야? 절이라도 하자. 그랬더니 한동훈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 그럼 서서 뒤지든가. 아니면 절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는 거야. 이러니 이게 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히든카드 의대 정원 확대했다. 그럼 대한민국의 엘리트는 두 놈들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하고 검사들. 그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검사 많이 갑니까? 의대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의대가 우리가 더 센데 이 새끼들이 선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연맥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길 수가 없죠. 의사들 표는 전부 반민인데 이렇게 이 중에 2개만 잘했어도 130석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4.10 총선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었다. 이렇게 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온 후보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탈동맹. 야, 우리가 지금 다극화 시대인데 한미동맹에 몰빵하는 게 맞아? 미국 망한다는데 거기 몰빵하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나와서 떠드는 국회의원 후보 보셨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탈세계화. 그 공급망이 분리돼가지고 중국, 미국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 중국 포기하고 삼성, SK 하이닉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전부 미국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이런 의미. 이제 육공화국 헌법, 거기 5.18 헌법 쪽에 5.18도 없어. 이런 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없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이런 거를 떠드는 사람이 단 한 명의 후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인 대전환기에 대한민국 국가운명을 놓고 어디로 갈 거냐를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총선 같은 데 나와서 그걸 가지고 논박을 하고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이런 얘기인데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걸 떠드는 선거를 우리가 정초선거라고 합니다. 시대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됐어요. 왜 그랬냐? 상황으로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더니 왜 그러냐? 첫째는 주체, 우리가 안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진보정당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예요? 진보정당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원내에 조금이라도 들어갈까?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저 얘기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계속 이제 논쟁을 하느라고. 이제 이 시대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못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윤석열이가 하도 개판을 치니까 일단 전원부터 끄집어내리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윤석열 심판선거 수준에서 했다. 그러면 이 과제는 뭐예요?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고스란히 남아있고 국민들이 윤석열 심판선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울하냐? 이런 문제가 그대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깔려있으니까 뭐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그럼 뭐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뭡니까? 결국 이 얘기죠. 우리가 윤석열을 치명타를 매겨서 진퇴양난의 궁지에 빠뜨린 이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는 뭐 대전환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민주노총과 진보세력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다시 한번 진보정당이 단결해서 전환기적인 이 정치투쟁과 운동을 선도해 가야 돼요. 그게 뭐가 있냐?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선, 그 다음에 총선이 있잖아요.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단결면서 이걸 하면서 뭐예요? 원내 교섭단체까지 확 끌고 가는 이러한 이제 새로운 핵심 과제. 이게 이제 총선 평가의 핵심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선 이후 정세 전망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격렬한 대결이 예고됩니다. 우리가 이제 총선 투쟁을 하는 하도 진이 빠져갖고 요즘 사실 조금 쉬는 모드예요. 그죠? 좀 달리기도 좀 하고 체력도 좀 보강하고 약간 쉬는 모드입니다. 일단 윤석열은 이제 떡시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 그러나 총선 이후 다가온 정세는 사실은 총선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결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거죠. 어마어마한 대결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이제 총선 이후 정세에서 가장 중심적인 점. 어떤 거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어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결국 미국, 일본을 추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지부장님 얘기한 대로 이제 노동자 농민 때려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윤석열 정부와 우리 노동자 민주 국민과의 충돌과 대결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한판 승부가 남아있는 거죠. 치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주변 정세도 놓고 보면 북미, 중미 러비가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이제 미희랑 연합훈련, 군사훈련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북이 뭐예요? 이제 남쪽하고는 뭐 너네는 교정국가야, 적대국가야 이렇게 된 조건에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이제 NLL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NLL이 분쟁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이렇게 돼서 향후 정세는 뭐냐? 우리 주변 정세가 뭐예요? 준전시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게 일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고 그 다음에 주변 정세를 다 포함하면 뭐예요? 준전시 국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아주 치열한 이제 대결 국면이 총선 이후 펼쳐질 것으로 예고된다. 그래서
전쟁 가능한 친미 독재 체제를 한반도에 세워서 윤석열을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포함한 이거는 이제 미국과 수구 세력의 이 노력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꺾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미반전으로 나가면 이런 체제 전환 세력과의 치열한 이제 대결 구도가 앞으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좀 쉬셨으니까 이제 뭐예요? 오늘 교육을 이후부터는 이제 몸 좀 풀고 이제 또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위기는 뭐냐? 일단 윤석열 정권이 일시적으로 전술적 후퇴가 불가피하죠?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조중동도 야, 너 정권 유지하려면 이제 협치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술적으로 태각해서 이제 그 협치 쇼를 하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내각도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뭐 기자회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요 이재명도 만나고 이제 협치 쇼를 지금 막 벌리고 있죠. 근데 이제 야당이 여기 쏠라당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조짐이 안 좋아요. 왜냐? 이번 국회의장에 추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의원식이 됐잖아요. 이 얘기 뭐예요? 이 협치에 대한 환상을 민주당이 갖기 시작했구나. 이런 조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여권 내부에 조중동의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총선 딱 끝나자마자 양상훈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주필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싹 썼어.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안전벨트를 매라. 그럼 왜 안전벨트를 매야 되니? 그랬더니 뭐예요? 남은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윤석열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철도가 전복될 수도 있어. 이 얘기잖아요. 이 버스가 뭐예요? 벼락끝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여권 우리들은 뭐예요? 전부 안전벨트 매고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김건희 최상병 특별 이거 완전히 큰일 났잖아. 그 다음에 8명만 반란표 나와서 이거 다 통과돼. 어떡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원인은 뭐냐? 이 조중동 애들의 판단은 뭐예요? 윤석열이 뭐 통제가 안 된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요. 저 자식 통제가 안 돼. 우리가 빌려와서 세워놨는데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 그럼 저거 날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이 뭐 앞으로 정면 대결하겠죠? 이번에 당대표 선거 나오는데 과연 이제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밥 먹으러 그랬더니 안 간다. 이렇게 됐잖아요. 도서관에서 이제 지금 출마 연습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중동은 뭐라고 보고 있냐? 윤석열 부부가 모든 문제의 시작할 것이다. 맞죠? 최상병 문제는 윤석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응? 디오르,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김건희잖아.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문제다. 앵간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권이 보통 저런 국정농단이 터지는 건 한 임기 한 4년 반? 이러면 그때 터지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대단해.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채웠어. 그죠? 뭐 탈핵 사유가 뭐 지금 10가지도 넘어. 그죠? 얘 대단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 권력의 오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총리, 국민의힘이 지금 총리감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 세워놓으면 전부 부결 이렇게 될 텐데 초장부터 뭐예요? 협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대결 구도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거부권 법률 우리 노동법 2, 3조도 다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도 지금 방송법 전부 이제 바꾸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조국이 이제 뭘 제기했냐? 개헌까지 제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국은 잘 봐야죠. 이게 탄핵한 다음에 개헌을 한다는 건지 개헌을 하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지 어쨌든 개헌 얘기 나올 겁니다. 이러면서 뭐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교체하자.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뭐예요? 결국 이제 뭐 윤석열은 다시 독재를 회귀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예요? 국민과 윤석열이 또 싸워야 되나?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냐? 1년도 너무 길다. 이제 3년이 되는데 1년도 너무 길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정치 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구조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거에서 계속 분류할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네요. 뭐냐면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3번 총선을 했는데 12년 동안 3번 총선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겨우 당선되면 전부 이제 강남이야. 한강벨트. 강남권만 당선되지 수도권에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제 안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수도권 강남. 거기다가 뭐예요? 아까 충청권은 이미 뭐예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죠? 그럼 남은 게 영남권이야. 영남 자민련. 그래서 영남과 수도권 강남을 합쳐서 양남정당.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옛날에 노태우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됐습니까? 뭐예요? 김영삼 땡기고 김종필 땡겨가지고 호남 너네는 호모 왕따 이래가지고 해운 게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영남이 고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바다에 이제 천을 이제 그래서 거꾸로 역포위를 당하는 구도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죠. 유표님. 거기다가 또 뭐냐? 이대남이 돌아섰대요. 지난번 뭐예요? 보통 이재명은 그 개딸들이 많이 지지했죠. 이대남은 윤석열 밀었어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뭐예요? 51%, 59%, 60% 가까이 전부 뭐예요? 윤석열한테 돌아섰다. 이제 20대도 돌아섰네? 이런 거죠. 이제 20대들이 눈치 깐 거예요. 아, 저 아니구나. 거기다가 이제 60대 이상, 그럼 고령한데? 그럼 보수는 보통 뭐예요? 보수 찍잖아요. 그죠? 60대 이상은. 근데 60대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잖아. 그치? 우리잖아. 우리는 뭐예요? 국민의힘 절대 안 찍지. 그러니까 고령층도 뭐예요? 앞으로는 여기서 쪽수도 많아. 이게 이제 계속 뭐예요? 국민의힘 안 찍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이제 이렇게 돼서 20, 30대도 그렇고 60대 이상도 그렇고 지역으로 놓고 봐도 뭐예요? 선거를 계속하면 뭐예요? 국민의힘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죽을 안 쓴다는 전제하에서. 그죠? 민주당이 죽 쓰면 도로 넘어가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민주당이 대패했잖아요.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장치 뭐냐? 진보정당이 잘해요. 지금 보수가 무너지고 있어요. 보수가. 근데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공간을 누가 해야 되냐? 진보정당. 그래서 뭐예요? 울산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치 위기의 실체고요. 경제 위기. 원래 이제 4월 10일 날 예산 작년에 썼던 돈을 결산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10일 날 안 했잖아요. 선거 날이니까. 그래서 저 자식들이 왜 그러냐 그때 까봤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작년에 70조를 돈 안 썼어요. 돈이 없다고. 70조를 안 썼어. 이런 거죠. 그런데 뭐예요? 적자는 90조가 또 넘었대. 아니 돈을 70조를 안 썼는데 왜 적자가 또 90조가 넘니? 이러면서 쇼킹 이렇게 된 거죠. 나라 살림 개판으로 해. 거기다가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윤석열 입만 열면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봤던 거예요. 국가 채무가 1127조인데 뭐예요? 50%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 살림 엉망으로 있네. 그래서 이제 늦장 발표까지 조사하자. 뭐예요? 살림이 엉망이에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 그러면 아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감세시키니까 세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이 모지라. 그럼 공무원 월급도 줘야 돼. 그래서 돈이 모지라. 그럼 보통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요? 돈이 모지랄 때는 국채를 발행하죠.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윤석열은 국채 발행하는 거예요. 기록이 다 남고 나중에 보면 너 살림 개판으로 했다. 뭐 혼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뭘 하냐?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거예요. 아까 한국은행에서 빌려갔다가 도로 메꿔놓고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가능하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을 썼어. 그럼 도대체 얼마를 썼냐? 1, 2조도 아니야. 올해 들어와서 1, 2, 3월 달에 45조를 썼대. 그럼 올해 1년 예산이 659조예요. 그 중에 뭐예요? 45조를 쓰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은행에 빌려온 거예요. 그 이런 이제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물가 총선 끝나고 나서 막 외식 물가 막 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요금, 전기, 공공요금 막 오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율이 지금 1350을 넘으면 위험하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1350 넘으면. 근데 뭐예요? 이미 1370 갔죠? 1400 잠깐 가라고 올라갔어. 그럼 계속 우리가 뭐예요? 환율이 이제 옛날에는 1100, 1200대였는데 이제는 1300이 기준이야. 계속 130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으로 야 1300원 가면은 원화가 약세니까 수출이 잘 돼갖고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만 약세가 아니라 엔화는 뭐예요? 160엔까지 갔다 왔어요. 엔화도 약세야. 그 다음에 뭐예요? 위안화도 약세야. 그럼 수출하는 중국도 약세, 일본도 약세, 우리도 약세면 별로 그렇게 뭐예요? 이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출해서 보는 효과는 없어. 반대 효과 뭐예요? 수입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죠. 1300원대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수입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골치 아픈 거예요. 거기다 수출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외환보 예고가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 예고가 4천억 달러거든요. 4,600억 달러인데 600억 환율 방어한다고 작년에 다 써가지고 지금 4천억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수출이 계속 줄고 이렇게 되면 이게 3천억대로 3,900억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외환위기 조짐이 생긴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 폭등, 수입물가 폭등, 거기다가 외환위기 가능성 이러면서 경제가 난리가 나는 상황이 가고 있다. 거기다 이제 부동산 이 문제 이제 벌써 터졌죠? 쟤들이 뭐라 그랬어요?
19만 주택 공급량을 거짓말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계 잘못.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19만을 감춘 거야. 그건 뭐예요? 공급량이 딸리니까 뭐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분 빨리빨리 집 사세요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나보고 이 새끼도 거짓말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19만 주택 공급을 속인 거야. 거기다가 또 뭘 속였냐? 미분양을 속인 거예요. 미분양이 한 1만 채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알고 봤더니 3만 채대. 그 미분양이 이제 1만 채 된다 이런 거예요. 미분양이 고갈되니까 빨리빨리 집 사세요. 또 이 얘기였잖아요. 이게 사기친 거죠.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PF, 태영 지금 이제 넘어갔고 조금 있으면은 이마트와 연결된 신세계건설, 그 다음에 롯데랑 연결된 롯데건설 이게 터질 건데 그 부동산 PF에 걸려 있는 돈이 130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미안해요. 잘못 계산했어요. 23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돌려막기 하는데 전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총선 전에. 그럼 지금은 뭐예요? 터질 일만 남았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터진다. 그래서 경제 비상사태가 올 수가 있어요. 경제 비상사태. 이런 경제 비상사태가 오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 냄비 뚜껑 들고 프라이팬 들고 길거리로 나오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두들겨 패겠죠. 그래서 이 경제의 심각성을 놓고 국민과 윤석열의 대결도 불가피하다. 심지어는 뭐예요? 당장도 문제인데 미래도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성장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뭐예요?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답이 없대.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답이 없고 이게 국가 전략 문제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대로 3년 동안 막아주고서는 뭐예요? 대한민국이 쫄딱 망하게 생겼다.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얘기 문제죠. 지난번에 이제 잠깐 이 대목에서 물 한 모금 먹을 테니까 기지개 한번 피실래요? 네, 옆에 있는 분들도 주물러 주시고. 네.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군사 위기, 전쟁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얼마 전에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대만을 지원한다라는 그 예산안을 통과를 극적으로 논쟁 속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얼마를 지원하는데 했더니 9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그러면 얼마 주는데?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는 608억, 한 84조 주고 이스라엘한테는 260억 달러, 36조 주고 그 다음에 대만 여기는 뭐 11조 정도 주지. 그래갖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84조 가는데 요거는 어떻게 가는 거냐? 그랬더니 뭐예요? 이미 이제 무기 지원한 거를 방산업체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거 다 주고 한 4분의 1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반대가 제일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라인 문제처럼 틱톡 저거 매각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틱톡 강제 매각법의 이름이 뭐냐?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틱톡을 이제 미국이 가져오겠다. 이제 이런 이제 깡패 짓을 하는 건데 이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지원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이 얘기예요. 바이든이 내가 대선을 치르는데 내가 대선에서 이기려면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그 전에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까지 버텨라. 이 얘기죠. 먹을 거 줄 테니까 그때까지 버텨.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돈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했을 때 올해 초에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러우 전쟁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죽었냐 했을 때 작년에 45만 명 죽었고 올해 들어와서 4만 5천 명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가 50만 명이 이제 죽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떡하냐? 해외 난민으로 도망간 애들 데리고 온대 강제로. 세상에 전쟁하는 나라에서 해외에 도망간 애들 그 병사가 잡고 데리고 온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가에 가면은 여군을 모집한다고 잡아가요. 60대를 잡아가요. 이제 이럴 정도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심각하다. 그럼 이제 전황은 어느 정도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돈바스는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의 도시가 하리코프예요. 이 밑에 이제 오데사가 있어요. 그럼 하리코프가 끼우 다음으로 이제 제2도시인데 여기를 먹고 그 다음에 오데사를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남쪽에 흑해로 해서 우크라이나는 내륙국가가 되어버려요. 이제 이 두 군데를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발 더 가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해체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폴란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은 폴란드가 먹고 남쪽 지역은 알바니아가 먹고 그리고 이제 이 동쪽 지역은 이제 러시아가 쫙 먹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요만한 키우 중심으로 요만한 소국으로 해체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까지 러시아는 그리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견딜 힘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갈팡질팡하는 나토 이래가지고 뭐예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전문가가 뭐예요? 꿈 깨라. 그 저기 러시아 저기 우크라이나 못 이긴다. 국가 소멸로 가고 있는 이제 기생충의 나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능성은 0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전. 중동전은 뭐예요? 하여튼 역사상 최초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폭격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발표했어요? 이란의 그 후진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드론 날아오는데 우리가 99%를 요격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했잖아요. 자랑을 했는데 왜 이걸 딱 따져보니까 뭐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네바틴 공군기 있던 3개의 공군지가 다 뚫려가지고 파괴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 F-35 이게 또 몇 대가 파괴됐다. 이런 거죠. 모사드 44명이 죽었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개풀 99% 요격은커녕 뭐예요? 다 뚫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것도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쏘는데 절반은 뭐예요? 미국하고 영국 공군기가 가서 떨어뜨렸고 나머지가 갔는데 그 중에서 뚫렸다. 이건 안 된다 이 얘기죠. 거기다가 비용이 어떻게 됐냐 이랬더니 이스라엘은 아이언 도민이 해갖고 돈을 얼마를 썼냐 1조 8천억. 그러니까 뭐예요? 이란에서 날라오는 저걸 막으려고 1조 8천억을 날려먹은 거예요. 이제 근데 이란은 뭐예요?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저기 쓰던 미사일 그거 있잖아요. 재고 청소하는 이제 이걸 쏜 거예요. 드론 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쓴 돈의 2%로 이제 이스라엘 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런 상황.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뭘 판단한 거냐? 아, 이스라엘의 방어력이 요 정도네.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터지면 너네 두고 보자. 그러니까 견적 다 뽑은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요즘은 헤즈볼라가 뭐예요? 그 게릴라 중에 세계 최강이 헤즈볼라잖아요. 12만 명이 넘는다. 근데 이 헤즈볼라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헤즈볼라에서 계속 쌓여요. 그럼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막아야 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무기가 고갈되고 있는 거죠. 고갈되는. 이 고갈 작전을 헤즈볼라가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중동전이 장기화되지만 이것이 확장이 돼가지고 진짜 막 이판사판을 하면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웃입니다. 뭐 무기가 있어야지.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중동전 양상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뭐예요? 저기를 뭐예요? 그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무너뜨려갖고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거기다가 요즘 특이한 현상이 하나 또 생겼죠? 뭐예요? 미국 대학가에서 뭐예요? 반이스라엘 데모가 벌어지잖아요. 2,000명의 학생들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언제 생각나세요? 베트남전 생각나죠? 베트남이 전쟁에서 이긴 게 마지막에 구종공세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이제 미군한테 총공격을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예요? 이게 미국 텔레비의 생중계가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베트남 사람 죽은 거는 미국 사람도 관심 없지. 근데 뭐예요? 지구 새끼들이 막 죽어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반전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결국 미국이 손을 든 거잖아요. 전쟁 유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류의 상황들이 이스라엘하고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좀 어렵겠는데 이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이 얘기는 아실 텐데 여기 보면 이제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쿠데타가 이제 전두환 쿠데타 이런 게 아니고 반미 쿠데타인 거예요. 반미 쿠데타가 딱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거 비슷한 데가 여기 말리, 부르키나파소 있는데 이게 6번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나라들이 뭐예요? 이 니제르를 쳐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그랬더니 여기 있는 나라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켜갖고 야 우리가 싸우려면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싸워야지. 어떻게 같은 아프리카끼리 싸우냐? 이러고 정권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못했어요. 이러고 나서 여기 이제 이 니제르에 프랑스 그 기지가 있고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예요? 니제르 그 국민들이 가가지고 맨날 포위 공격을 한 거야. 우리가 평택 이제 미군 기지 인간 쌓기 하듯이 완전히 그 미군 기지 그 드론 기지거든요. 여기하고 프랑스 여기를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포위가 돼가지고 뭐예요? 거기 있는 미군 애들 먹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행기로다가 공수를 하고 이기는 상황. 그럼 뭐 결국 철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몰아내볼까 하는 거를 다지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벌어지면서 원래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국가예요. 근데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나토의 몸집이 더 커진 거죠. 가입국가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안을 딱 까봤더니 뭐예요? 더 개판인 거예요. 왜냐면 이 나토에 가입된 나라 중에 헝가리하고 튀르키예, 터키 있죠?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왜 러시아에 자꾸 제재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나토는 이제 러시아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에서 뭐예요? 뒤에서 총 쏘는 거죠. 거기다가 체코는 슬로바키아는 어느 정도 얘기냐면 우리는 러시아 속이 없으면 못 살아. 우리 러시아하고 관계 정상할 거야. 자기 나토인데. 이거 뭐예요? 안에서 뭐예요? 뒤죽박죽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집은 키웠는데 나토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신났죠. 이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지역,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여기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 우리 잘 아시지 남아메리카는 전부 핑크타이 돼갖고 노동자 자파 정부가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미국이 의지할 때가 뭐냐? 아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아. 그래서 현재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아시아판 나토의 핵심이 뭐냐? 오커스 플러스 일본이에요. 그럼 오커스는 뭐냐? 그전에는 뭐예요? 쿼드라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 호주 플러스 인도였어요. 근데 인도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쿼드는 끝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게 오커스인데 오커스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영국, 호주 플러스 이제 뉴질랜드, 캐나다 있는데 뉴질랜드, 캐나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얘네들이 다 뭡니까? 앵글로색슨족이죠. 앵글로색슨. 다 영국에서 뿌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서방도 뭐예요? 앵글로색슨 얘네들밖에 안 남은 거야. 미국하고 친한 애들이. 나머지는 다 돌아섰다. 이 얘기잖아요. 독일, 게르만 돌아선다 이거예요. 근데 프랑스 막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놈이 나왔어. 그래서 요걸 오커스라고 부른다며. 여기에 누굴 밀어넣냐? 아주 그 옛날부터 유명한 그 친미국가 일본을 갖다 딱. 그래서 오커스 플러스 일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 하면은 뭐예요? 한반도하고 대만이죠. 대만. 근데 여기다 일본을 끼워넣으면서 두 군데가 추가가 된 거예요. 하나가 뭐냐? 여기에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센카쿠 열도는 지금 중국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앞에서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터질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내세워서 중국하고 야 저기 그 재팬 너희가 직접 중국하고 붙어. 미국이 이제 꺾이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센카쿠 열도 동중국해의 분쟁 지역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필리핀이 옛날 두테르테 정권 때는 뭐예요? 이 두테르테가 반미였잖아요. 막 미군도 다 철수시키고 막 그 저기 오바마 할 때 막 오바마 이 새끼 하면서 막 욕하고 이게 두테르테가 물러났어. 그 다음에 마르코스가 됐어. 근데 얘는 친미야. 이래가지고 일본을 내세워서 일본과 필리핀 뭐예요? 남중국해. 이래가지고 뭐예요? 중국과 더 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쟁 지역은 북과 대만인데 여기에 일본을 내세워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전선을 두 개를 더 만든 거예요.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 근데 자기네가 직접 못하니까 뭐예요? 일본을 내세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뭐예요?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찰스 플린이라는 애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중거리 미사일을 어디에? 우리나라에 이제 배치하겠죠. 필리핀에 배치하겠죠. 그 다음에 뭐야? 일본에 증강하겠죠. 대만에 들어가겠죠. 이러면서 뭐예요? 중거리 미사일 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들어가는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판 나토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핵 중에 핵이 뭐가 부각된 거냐? 일본을 보세요. 이걸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총선을 하는 4월 10일 날 우리는 이제 투표한다고 막 관심없는데 이날 누구냐? 바이든하고 기시다가 만났어요.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뭘 했냐 했더니 한국 빼놓고 윤석열이 정신없으니까 빼놓고 바이든과 기시다가 만나서 뭘 결정했냐? 미일 군사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미일 군사동맹이 그전에는 최고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된다는 거냐? 했을 때 뭐예요? 미국과 일본이 무기,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공동 생산한대요. 그럼 뭐예요? 미쯔비시 중공업 이런 애들이 뭐예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 얘네들하고 합작해갖고 무기 생산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 내년부터는 미국, 일본, 영국이 뭐야? 정기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미연합은 한미연합도 골치 아픈데 영국 애들이 또 온대. 정기적으로 한대. 왜냐면 판을 키우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한다. 이건 뭐예요? 작전사령부를 일원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위대는 어떻게 돼 있냐? 육군사령부, 육군자위대, 해군자위대, 공군자위대가 따로 있었어요. 이거를 작년에 통합사령부로 만들었어. 통합사령부는 뭐예요? 아시아 태평양 미군사령부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지휘체계가 일원화되겠죠? 그럼 그 밑에 누가
누가 있어요? 한국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한미일 군사동맹은 뭐예요? 미국, 일본, 한국, 서열이 이렇게 딱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오다 치면 자위대가 오다 치면 한국이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아시아판 오커스 플러스 일본을 세워놓고 분쟁 지역을 네 군데로 늘리고 미일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전쟁 체제로 미국이 빠른 속도로 나가요. 빠른 속도.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잠깐 나온 이상한 얘기. 북일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올해 초에 했어요. 일본이 우리하고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일본하고 북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미국 애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북이 아예 사탄을 내려버렸잖아요. 미국하고 대화 안 한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쑤셔가지고 야 어떻게 해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우익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뭐예요? 북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납치범 문제도 다뤄야 된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김여정 부부장이 뭐랬어요? 납치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없던 일로 하자. 약간 내려버렸죠? 그래서 끝났어요, 얘기가. 끝나버려. 근데 문제는 뭐냐? 기시다가 얼마 전에 선거를 했는데 어세요? 완전히 완패했죠? 얘는 윤석열보다도 지지율이 더 낮아. 17%. 정권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시다가 지금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북일 정상회담밖에 없어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양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드린 거고 결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여튼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 미국이 뭐예요? 일본을 내세웠어. 그 다음에 3명의 젤렌스키가 생긴 거예요. 일본이 젤렌스키가 아니라 일본은 뭐예요? 독일, 프랑스급, 영국급이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만, 그죠? 한국의 윤석열, 그 다음에 뭐예요? 필리핀의 마르코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있는 젤렌스키가 3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예요? 전쟁으로 넘어가. 그런데 이제 그 한미일 군사훈련인데 이제 올해 3월달에 뭐가 있었냐? 자유의 방패 훈련. 이제 그 뭐예요? 프리덤 실드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 이 원조가 뭐냐? 팀 스피리트 훈련이죠. 팀 스피리트 훈련은 10만, 20만이 넘는 세계 최대 훈련이에요. 이걸 76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쭉 오다가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 RSOI 훈련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오다가 또 뭐냐면 키 리졸브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잠시 이제 동맹 훈련, 또 뭐예요? 전반기 뭐예요? 시뮬레이션, 지휘소 훈련 이렇게 바뀌었다가 뭐예요? 작년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이게 뭐냐?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 훈련이라고 바뀌어요. 이건 뭐냐? 작전 5027, 작전 5015 뭐예요? 결국 북한 침략 훈련, 거기다가 플러스 핵, 그 다음에 선제공격, 잠수작전 이런 것이 종합화된 대규모 훈련이 뭐냐? 프리덤 실드. 이거는 이제 올해 3월달에 한 거죠, 총선 때. 근데 우리가 총선 시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윤석열이가 선거 하다가 밀리면 국지전을 터뜨릴지도 몰라. 그 국지전을 터뜨리고 그 전에 이제 제주도하고 경남하고 몇 군데 압수수색 해놨잖아. 뭐예요? 이제 국지전을 터뜨려갖고 뭐예요? 남쪽을 핵으로 위협하는 북과 동조하는 간첩들이 있다. 이거 발표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선거한다. 이제 이런 예측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국지전이 터지지는 않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북에서 3월달에 이 훈련을 딱 봤더니 이게 잘못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북에서 지난 3월달 총선 전에 훈련을 6번을 했어요. 3월 6일, 7일, 8일, 그 다음에 14, 16. 그래서 6번을 딱 했는데 그걸 전부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를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모아놨더니 뭐예요? 남쪽 평정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장사포. 쫙. 이 방사포죠. 쫙. 그 다음에 뭐예요? 탱크, 야전. 그 다음에 항공 육전대, 특수부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야전포죠. 이거 방사포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자주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침투훈련. 이래가지고 훈련은 따로 했는데 저걸 딱 모아놨더니 뭐예요? 여차지에서 남쪽에서 불꽃이 튀면 내려와갖고 싹 평정하겠다. 뭐하는 이거 저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윤석열이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그죠? 이게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국지전을 시도도 못 해본 거예요. 상황은 이랬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뭐예요? 240mm 방사포를 또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북에서 나왔어요. 240mm 방사포, 그러니까 북에서 만든 방사포 중에 600mm 초대형이 있어. 이게 이제 지금 이 구경이 600mm짜리는 뭐냐면 앞에 전술핵을 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든
240mm 방사포를 26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 이랬거든요. 모든 부대에다 다 나눠주겠다. 그럼 240mm를 쏜 걸 딱 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기에 반경 1m짜리 원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딱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방사포의 초정밀도가 어느 정도냐? 창문을 골라서 쏜다는 거예요. 방사포인데 창문을 골라서. 정밀도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주한 미군 기지 사령부나 이런 데 치겠다는 거죠. 민간인 피해 없이. 그러면서 계속 기술 높이고 이러고 있다 지금. 그래서 거의 사실상 이제 전쟁 수준으로.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NLL 같은 데서 불꽃이 튀면 거의 뭐예요? 준전시국면으로 넘어가는. 매우 위험하죠. 근데 이제 윤석열은 전쟁의 진심인 거잖아요. 바이든 형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김정은 나와봐. 그러면서 뭐 이제 한번 드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엄청난 총체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윤석열고 정치적으로 이 애가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까딱 닮은 판에 이렇게 돼 있죠. 경제가 폭망하고 뭐가 터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경제 비상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 위기도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미국만 밀어붙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이 정치, 경제, 군사적인 위기에 빠진 윤석열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탈출책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 탈출책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미국과 일본하고 딱 붙어가지고 뭐예요?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도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전쟁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윤석열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전쟁 전야하고 비슷해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게 1948년 8.15 때죠.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고 8.15 때 재원의회 만들어서 국회에서 뽑아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재원의회는 2년 후에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언제? 1950년 5월 30일. 5월 30일에 선거를 딱 했는데 이승만을 지지하는 자유당 애들이 20대표밖에 못 얻었어요. 근데 그때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아. 그러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두 번째 선거였어요. 대한민국. 그게 5월 30일이었다고. 1950년.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25일 후에 뭐가 생겼어요?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런 거야? 그래서 현재 윤석열이 레임덕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전쟁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반미반전 얘기가 나오겠죠? 이러면서 뭐예요?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태진투쟁이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제일 좋아요. 그죠? 윤석열처럼 말 잘 듣는 애가 없잖아요. 그죠? 윤석열은 너무너무 잘해. 일본하고 다 딱 퍼주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윤석열은 다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예요? 윤석열 친미 검찰 독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얘가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수 있고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이 세우는 두 번째 카드가 뭐냐? 제2의 보수 대화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박영선 국무총리 카드. 여러분들 뉴스나 막 유튜브 보면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박영선이는 윤석열하고 김건희랑 밥 먹고 있었던 사이에 뭐 이런 보도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양정철이 문재인 때 비서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추천했대. 그래갖고 이제 김건희가 김정수 여사 만나가지고 윤석열 총장 좀 시켜줘. 이렇게 됐대.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럼 저것들이 그리고 요즘 이제 윤석열이 이상한 짓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뭐예요? 아니 국민의힘 말아먹으러 윤석열이 파견된 첩자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박영선이 국무총리설이 나온 이 보토는 누가 누른 거냐? 미국에서 누른 겁니다. 윤석열과 박영선이 치앤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대패했어. 근데 얘를 지켜야 돼. 그러면 마사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마사지 할 거냐? 박영선으로 마사지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 대선이나 이런 데 정치하다가 잘못된 애들 다 어디 갔다 와요? 미국 갔다 오죠? 대표적으로 안철수. 대선에서 안 됐어. 미국 갔다 왔어. 그리고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국민의힘 저기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끼고 국민의힘 갔죠? 그죠? 이낙연. 그죠? 지난번 대선이 안 됐어. 미국 갔다 왔잖아요. 이낙연은 어떤 사람이냐?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뭘 결정을 못하느냐.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추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얘가 도대체 어디서 뒤에서 막 로봇 이게 뭐예요? 보통을 누른 놈이 따로 있다. 얘 박영선이 이 국무총리선 나오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보수대. 그러니까 뭐예요? 윤석열이 무너지길 대비해서 B플랜. 이게 뭐예요? 보수대요. 그래서 사실
사실은 윤석열이 과반을 못 얻을 걸 예상해서 제3지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준석이라고 그 다음에 이낙연하고 만든 건데 뭐예요?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보수대연합을 추진할 거다. 이 문제죠. 그거는 요즘 조중동과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득표율이 45%고 더불어민주당은 50%인데 그러면 득표율로 보면 5.4% 차이는데 어떻게 의석수가 70석이 차이가 나냐?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니야? 요즘 얘기 이런 얘기가 쏠쏠 나오죠? 야, 이 승자독 식구죠. 소송구제가 좀 문제가 아니 지구들이 만들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분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선거구제로 개헌하는 어때? 그 다음에 내각제로 개헌하는 어때? 이러면서 얘기를 뭐예요? 제2의 보수대연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준석과 이낙연이 필요했던 건데 얘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업 들어가겠죠? 민주당 오른쪽 작업 들어갑니다. 누가? 미국이. 이건 윤석열한테 맡겨갖고 해결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돼서. 그럼 제3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재명과 조국을 작업하는 거예요. 이미 이재명과 조국한테 작업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 정성호, 그 다음에 위성락. 지금 민주연합당의 비례 2번이 위성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성호. 얘가 저기 전진 배치된다 하다가 수면으로 들어갔는데 이 정성호와 위성락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친미 동맹파입니다. 이재명 라인에서. 거기에 이제 자주파들 다 쫓겨났어요. 그 김준영이 어떻게 됐어요? 저기 조국 신당으로 갔잖아요. 아, 그래서 뭐예요? 미국이 단순한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은 저기 윤석열을 지켜. 그 다음에 안 되면 보수대안으로 가.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이재명을 정리한다. 이거를 우리가 팡팡팡 다 깨고 가야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향후의 정세를 볼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있어야 된다. 즉 윤석열 여야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미제국주의를 봐야 된다. 이게 정세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정세인식까지 이제 우리가 딱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견적은 다 나왔어요. 그럼 뭐 할 거냐? 첫째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두 번째로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도입, 세 번째 반미자주 탈동맹 운동의 전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보자 이런 거죠. 윤석열 정권의 퇴진 투쟁이 반미 투쟁입니다. 왜냐? 미국은 윤석열을 내세워서 전쟁 가는 동맹을 해가지고 대북, 대중, 대러 작전을 하고 거기다 일본을 받고 그 밑에 대만, 필리핀, 한국을 세운 거예요. 젤렌스키를 세운 거예요. 이걸 밀고 있는 거 이거죠. 근데 우리가 윤석열을 날려버리면 미국의 작전에 차질이 생기겠죠? 반면 투쟁이 반미 투쟁. 반드시 끄집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에서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윤석열 퇴진 문제.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반면 연합을 더 강화해야 돼요. 그래갖고 조국하고 이재명이 딴짓 못하게. 그리고 이재명도 뭐예요? 6개월 안에 전부 거부권 행사로 다 올려갖고 승부 보겠다 하고 있으니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6개월 안에. 그럼 뭐예요? 아마 이제 6월, 7월, 8월, 9월 계속 이제 막 거리 투쟁, 광장 투쟁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칼자루 우리가 진 조건에서 계속 압박을 넣어서 윤석열을 결국은 찌부러뜨리는 이게 곧바로 뭐냐? 미국의 지배체제를 균열시키는 거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그랬잖아요. 조중동이 윤석열이 통제가 안 된다. 지금 조중동은 이미 윤석열을 폐기했어요. 한동훈으로가 막 얘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요. 왜냐? 미국이 보통은 안 누르는 거예요. 조중동은 갈자고 하는데 미국이 아직은 윤석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오케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밀어붙여. 윤석열이 흔들흔들해. 미국도 도저히 윤석열 가지고는 반미 혁명이 일어나게 생겼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미국도 오케이 하겠죠? 오케이 하겠죠? 그러면은 터지는 거예요. 뭐가? 기후로 태블릿 PC가 터지는 거죠. 그죠? 도이치모터스 태블릿 PC가 그때 터지는 겁니다. 지금 조중동이 약간 안 터져요. 미국이 오케이 해야 터져요. 그럼 미국이 오케이 할 때는 밀어붙이는 힘은 뭐냐? 우리의 반열투쟁이죠. 이런 문제로 돼 있다. 그러면 엄청난 치열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까지 윤석열 용도 폐기론까지 가게 될 그 상황을 몰아가면 된다. 그럼 안에서 내부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럼 뭐예요? 기회는 우리한테 반드시 오게 된다. 반드시. 이거를 이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사이에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다만 이제 차기 대선에서 어쨌든 그 전에 무너뜨려야 되고 그래도 이게 윤석열이 무너뜨리는 게 박근혜 무너뜨릴 때보다 더 어렵겠죠?
내가 그냥 불러올 애가 아니라서 혈투가 벌어질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대선까지 가게 된다면 대선까지 간다 할지라도 표를 통해서 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되나 누가 되나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차기 대선까지 가는 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결국은 뭐야? 투쟁이다. 그 중에 이제 누가 해야 되냐?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이 지금 안에서 좀 쑥쑥해요. 뭐가 이견도 있고.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뭐예요? 투쟁입니다. 투쟁을 통해서 단결하고 윤석열의 끝장을 보는 이걸로 우리 조합원들을 뭉치게 해서 가는 것. 이제 이것에서 이제 실력 발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선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한 100명은 당선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뭐 저는 너무 적나요? 100명? 지방선거에서 100명?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냐?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노총에서 이번에 중앙집행위원회도 왜 출마를 안 했는가 모르겠어. 그죠? 아니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뭐 노동당 빼고 중집이 나오라고 그냥 노동자 후보로 그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걸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앞으로 주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후보가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 반은 나와야 돼. 네? 반은 결심하셨어요? 왜 눈길을 피하셔? 반은 나와야 되겠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2년이면 됩니다. 2년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진보 정당들은 뭐 해야 되냐? 큰 뭐 원내에 들어가서 3명 들어갔다 2명 들어갔다 해서 원내 정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뭐예요? 광장에 나와가지고 데모 선동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뭐죠? 데모 선동하면 되는 거지. 이거 하면 됩니다. 투쟁책으로 싹 바꿔야 돼요. 거기에다가 의원들, 거기다가 뭐예요? 지방선거에 만약에 우리가 100명 당선시킨다 그러면 한 500명은 출마해야 되잖아요. 500명 출마하는 후보들이 지금부터 뛰는 거야. 거기 우리 이번 총선에서 만든 후보, 지지자들, 당원들 이래갖고 그럼 뭐예요? 의원들이 있지. 그 다음에 후보들 한 500명 있지. 그 밑에 이제 지지자들하고 당원들이 있지. 이걸 가지고 뭐예요? 광장투쟁을 계속 하면 되지.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아 저래서 정치하는구나. 뭐가 되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정치 세력의 힘을 발휘를 해줘야 된다. 투쟁.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 밀고 있는 건데 양경수 위원장한테 아직 얘기 못했는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이번에 따내야 됩니다. 그냥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기본권이 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조국하고 이재명을 살살 꼬셔가지고 손발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교사와 공무원들이 지금부터 싸워야 되겠죠? 싸워야죠. 그리고 차기 지방선거 때 뭐야? 검사장 직선제 내걸고 교육감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따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민주노총하고 진보정당의 손을 딱 붙잡고 뭐예요? 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관련 위성정당 이제 금지하자. 이거 골치 아프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중당적제 하자. 이중당적제를 해야 진보가 단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정당을 되는 건 힘들어요 지금. 그죠? 그러나 선거연합당을 할 수 있잖아요. 선거연합당을 하면 이중당적제가 돼야 돼요. 저기 남미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중당적제를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한번 통 크게 진보 세력이 단결해보자. 이걸 하려면 이중당적제 선거제도 개혁 투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를 해야 우리가 뭐예요? 출마도 못하고 접는 이런 일이 없죠. 일단 나가. 그래가지고 뭐예요? 한 200만 표 얻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이거 누가 될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면서 뭐예요? 노조법 2, 3조 받아라. 산별교섭 제도화 해라. 뭐 이런 걸 쇼당을 칠 수 있잖아요. 말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어쨌든 이런 거. 그래서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정치 투쟁을 획득하면 진보 정당의 당원이 10만 명을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위성 정당 저거를 이제 정치 개혁 투쟁 이거를 해가지고 돌파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방 선거 전까지 대선 전까지 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쟁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평화운동의 과제. 첫째, 평화에 대한 입장을 잘 세워야 돼요. 둘째, 자주노선을 좀 더 구체화해야 돼요. 플랜을. 셋째, 누가 죽으나 사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도 해야 되겠죠? 요 얘기인데 평화에 대한 입장을 세운다고 할 때 요즘 이제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야 북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야. 아까 이쪽도 도발하지 말고 저쪽도 도발하지 마. 이런 양비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한반도에서 평화가 오는 거는 유일한 평화의 방법, 항구적 평화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거 말고는 없어요. 미국이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평화 공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평화는 뭐냐? 반제 평화다. 평화 공조는 미국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 이걸 정확히 세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북하고 미국하고 이제 핵담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핵담판 좋죠. 근데 그
전제는 뭡니까? 미국이 북을 뭐예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미국 애들이 계속 북은 비핵화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핵탄판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 북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북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줄이자. 이렇게 해야 핵탄판이 되는 거지. 그냥 핵탄판은 안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평화에 대한 입장에서 이제 핵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평화협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평화협정을 해서 앞으로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좋죠. 근데 도장을 찍었다고 평화가 옵니까? 그건 아니죠. 미국 애들은 물러갔다가도 들어오잖아요. 그냥 자기가 들어오고 싶으면. 그래서 이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것도 문서에서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떻게 했냐, 완전하고 비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절대로 백도가 안 되게 이렇게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평화협정 체결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평화군축. 이거는 지금 뭐예요? 서로 으르렁대 갖고 일촉즉발해서 할 때인데 사람들한테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뭐 요 정도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북미 간의 문제는 이걸 남북 분쟁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핵심은 뭐냐? 반제국주의 평화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동맹 자주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예속적인 한미동맹을 타파하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경제에서도 이런 거죠. 야, 우리가 외환보유고로 왜 꼭 달러로 있어야 되는데? 달러 가지고 말고 위안화로 갖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정책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 보니까 전부 미국 놈들이 갖고 있대. 전부 그거 뭐예요? 미국 놈들 뺏어가지고 우리나라 국유화로 바꿔. 금융이 우리가 종속됐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보니까 삼성, 현대 전부 미국 가도만 그래갖고 되겠어? 거기는 비용도 비싸다던데? 전부 뭐야? 요즘 지방소매인데 뭐 전부 국내로 들어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금속노조는 왜 협상을 안 해요? 왜 싸움을 안 해요? 이런 거죠. 토론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한미동맹 가지고 우리가 미래가 없다는 걸 경제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할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할 수 있죠. 왜 중국한테 우리가 수출을 못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이기 화근, 결국 뭐예요? 주한미군을 니제르 사람들처럼 이제 나가라.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당장은 뭐예요? 전쟁을. 너네들이 맨날 하니까 이걸 뭐 우리가 또 뭐예요? 이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는 근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전쟁훈련 만드는 당장 문제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다 합쳐갖고 중심고리는 뭐냐? 한미일 군사동맹을 때려야 됩니다. 한미일 군사.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알아먹어요. 그죠? 오, 그렇네. 그래서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을 때리면서 미국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감동받은 게 뭐냐면, 와, 이렇게 울산 동지들이 그것도 이제 3지구 연합으로 그것도 이제 자주평화운동에 대해서 같이 이제 교육을 해보자. 이런 것처럼 지금 민주노총 안에서 통일교육이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특히 미국이 나쁘다는 건 아는데 저놈들은 뭘 해야 된다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노총 통일위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 다음번에 장창준 박사가 하겠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 10가지 이런 거 하자. 그 다음에 요즘 뜨는 영화 있어요. 어메리카 운명이라고 굉장히 그 잘 만들어진 비디오 있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 뭐 한 1만 명이나 2만 명은 보게 해야지 등록.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이제 높일 수 있게끔 영화 보기, 그 다음에 통일학교, 기행, 이제 이런 거를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갖고 이제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 우리는 간부가 돼야죠. 그 이제 통일 간부가 되어갖고 지통대도 하고 중통대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일위원회 가지고는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일단체, 뭐 법린련이 됐든 결의 하나가 됐든 등등 통일단체 들어가가지고 민주노총 통일력을 받쳐주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야 간부가 양성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미반전 평화운동을 전개하는데 지금 이제 민주노총 계획을 보니까 8.15 때 한번 1만을 모아보자 이런 이제 계획을 한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副위원장이 하고 통일위원들 연석회에서 이제 결의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냐? 7.27 때 한번 미국 문제를 죽이되든 말든 한번 건드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27 때 평택 미군 기지를 겨냥한 뭔가가 있을 텐데 그럼 가서 한번 줘서 봐? 뭐 이런 거. 이제 오랜만에 기분 한번 써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마다 울산에 이제 미군 기지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뭐예요? 부산은 미군 기지 많고요. 전국 곳곳에 다 미군 기지잖아요. 근데 이제 호남권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옛날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옛날 이제 광주에 그 송정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그때 최초로 투쟁을 한 게 울산 플랜트야. 그러다 보니까 광주 5천 명이 미국 페이트리어트 광주 그 송정리 투쟁을 막 하는데 저기 플랜트 동지들이 한 500명이 5원을 맞춰가지고 딱 와가지고 왔더라고요. 거기 이제 왜 왔는지 모르지 자기네들은. 근데 보니까 이제 반미 투쟁. 미국 애들 개풀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막 개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투쟁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페이트리어트 미군 기지가 어디로 갔냐면 구미로 가버린 거예요. 외곽으로. 그래갖고 제가 요즘 광주 그 호남 동지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지 말고 호남에서는 뭐냐 미군 기지 유치 운동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가는 바람에 그 호남에서 반미 투쟁을 안 하네. 그래서 앵간하면 미군 기지 하나로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미 투쟁을. 그래서 울산에도 없으면 반미 미군 기지 철폐 운동을 하기 전에 유치를 하나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건수를 만들었고 지역별로 지금 이제 반미 투쟁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르 때 그래서 전쟁훈련 반대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하면서 정말 이 지금 미국이 완전히 망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자존감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금속 노동자가 되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 잘 들으셨죠?